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5년 4월 29일 새벽 3시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살고 있던 72세의 남성 키쿠치 타케지 씨는 한밤에 울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아니 대체 누가 이런 늦은 시간에 예의 없이 전화를 하는 거야?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모시모시. 그런데 예상과 달리 수학이 넘어 발신이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아빠, 나 어쩌지? 지금 후지사와가 집에 와 있어. 결혼하고 싶다는데 난 정말 거절하고 싶어. 딸의 목소리가 한껏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강하게 딸을 설득했죠. 너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알겠지? 사실 이 통화를 하고 있는 그의 딸은 일본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24살이던 키쿠 요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여배우였죠. 잠시 요코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그녀는 2살 때 후지필름의 아역 모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다 6살에는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됐고요. 9살에 영화배우를 거쳐 15살에는 NHK 주최 오디션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됐죠. 그야말로 어린 나이부터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된 후에도 요코가 승승장구합니다. 드라마, 예능에 출연을 하고요. 또 일본 무용 무대에도 오르면서 장르를 넘나들면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거죠. 연신 언론에서도 요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치켜 세웠고 그 당시의 인기를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키쿠치 씨는 그런 딸을 애지중지했어요. 특히나 늦은 나이 48살에 낳은 귀한 딸이었거든요. 게다가 연예인의 외모에 재능까지 타고났으니 어떤 부모가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딸이 나온 신문과 잡지 다 스크랩해두고요. 또 출연한 영화는 테이프로 녹화를 해서 매일매일 닳도록 봤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놀러올 때면 그걸 보여주면서 딸 자랑을 했고 유별난 딸 사랑이 정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당시 딸 요코에게는 지난 3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3살의 후지사와 요지로였죠. 그 또한 배우였는데 같은 업계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근데 사실 요코와 후지사와의 커리어는 말 그대로 극과 극이었어요. 후지사와는 무명 배우의 겨우 들어오는 역할이라고는 가면 라이더의 괴수 정도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아주 미미한 조연, 단역뿐이었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만났냐 보면 요코가 1971년 좋아좋아 마녀선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연을 맡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근데 이걸 출연했을 당시 소속사가 요코가 출연하는 조건으로 또 다른 조건을 한 개 붙이게 돼요. 같은 소속사에 있던 무명 배우 후지사와를 단역으로 끼워 넣는 내용이었죠.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선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후지사와가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드라마를 촬영을 하면서 이런 성실한 모습에 요코가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자존감이 높구나, 매력적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코가 먼저 후지사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요. 그렇게 둘은 예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후지사와가 진짜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자친구 옆에서 그 열등감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도 그럴 게 두 사람은 커리어뿐만 아니라 수입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시 요코의 수입이 월 100만 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는 하나 1000만 원 정도예요. 1970년대를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반면 후지사와는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출연해서 받는 게 한 5만 원 정도? 거기에 거주지도 또 어디에 사는지도 빈부격차가 확실했어요. 요코 같은 경우는 도쿄 신주쿠 중심에 있는 고급 맨션에 살았고 또 집 안에 들어가면 화려한 가구로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지사와는 겨우 얻은 저렴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하면 약간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고급 빌라에 가깝습니다. 근데 아파트라고 불리는 건요, 소형 공동주택 정도의 저렴한 거주지를 뜻한다고 해요. 약간 임대형 다세대 주택 정도로 보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뿐만 아니었어요. 요코는 한창 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스케줄이 가득해요. 그럼 그동안의 후지사와는 요코 일 끝나고 언제 오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연애 처음 할 때는 막 승승장구한 여자친구를 보면서 자랑스럽고 또 존경하기도 하고 그런 애가 나를 만난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자신도 언젠가 내가 지금 무명이지만 나도 주연을 할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자신과 달리 더 많은 출연 제의가 오는 요코에게 질투가 느껴졌고 또 초조함과 함께 비참함이 들었죠. 심지어 요코가 나날이 바빠져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자 후지사의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요코 주변에는 잘 나가는 남자 많잖아. 돈 많은 배우들도 있고 또 잘 나가는 PD들까지. 자기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함. 급기야 그게 집착과 불신으로 이어졌죠. 아예 요코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시작한 거예요. 특히나 그는 이시노모리 쇼타로라는 만화가와 요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했어요. 두 사람은 요코가 예전부터 모델을 맡고 있던 잡지에 이시노모리가 만화를 연재하게 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있던 사이예요. 이시노모리가 요코를 동생이면서도 좀 뮤즈로서 각별히 아꼈다고 해요. 여기서 갑자기 왜 뮤즈라는 단어가 나오냐 싶은데 자신의 작품이 실사화될 때면 항상 주인공으로 나는 요코를 쓰고 싶다 라고 추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좋아 좋아 마녀선생 이란 드라마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건 역시 그의 작품이었어요. 두 사람이 워낙 끈끈한 관계 오랫동안 알아오다 보니까 한때에는 저들 연인 아니냐라는 이제 소문이 돌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남친 후지사와 역시 이 소문을 모를 리 없었죠. 그래서 요코한테 너 혹시 그 사람이랑 무슨 사귄 적 있냐? 라고 물었지만 한사코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지사와가 의심을 거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코 오늘 내가 촬영장에 같이 갈게. 날 그냥 매니저처럼 쓰면 되잖아. 촬영장에 막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감시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요코가 다음날 중요한 촬영이 있다는데도 불시에 그냥 전화를 걸어서 보고 싶다, 통화 좀 더 하자, 밤 늦게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남자랑 통화를 할까 봐. 그러니까 요코도 점점 힘들어하기 시작했죠. 결국 이걸 알게 된 소속사가 나섰고요. 이제 후지사와 너는 요코 촬영장에는 오지 말아라. 출입 금지 처분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지를 받게 되자 후지사와가 정말 집착의 끝판왕을 달려요. 이제는 요코가 귀가할 때까지 집 앞을 맴돌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불시에 막 자야 되는데 띵동 무례하게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이게 마치 스토커와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다 후지사와가 결국 결심했죠. 그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요. 평생 옆에 묶어두면 불안감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건 명백한 시기상조예요. 지금 스토커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 시기가 두 사람이 사귄 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고작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사귄 상황에서 탑 여배우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죠. 아무리 요코가 후지사와를 먼저 좋아했다 하더라도 그녀 입장에서는 결혼을 받아들이기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창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데 결혼은 활동에 치명적이에요. 아버지 키쿠치 씨 역시 결혼을 결사 반대했고요. 사실 아버지 눈의 후지사와는 미래의 예외였던 잘나가는 배우로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동안 조연이나 단역을 맡긴 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거든요. 연기는 사실 좀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딸은 또 지금 너무 잘 나가. 미래가 창창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결국 요코는요, 아버지가 안 된대 라는 핑계를 대면서 후지사와의 1차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별을 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연인으로서 시간을 좀 더 보내보자, 결혼은 신중히 결정하자라는 입장이었죠. 후지사와가 프로포즈에 대한 거절을 받은 그날 밤, 그는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돼요. 요코, 너 진짜 이시노모리랑 만나고 있구나. 너 바람 피는 거구나. 아니, 프로포즈를 거절한 게 어쩌면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고요. 그냥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사건 맨 처음에 언급했던 딸 요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4월 29일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딸을 달래면서도 한편으론 단호하게 끊어내라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던 요코가 결심을 굳힌 듯 담담히 대답을 했죠. 알겠어. 일단 내일 아침에 스케줄이 있는데 자야 돼. 그리고 반지 내일 받을 수 있지? 내일 진짜 바쁜데 아침 9시에 전화로 좀 깨워줘.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깨우려고 전화를 걸었죠. 뚜 몇 번이고 신호가 울렸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얘가 아직 일어나질 못했나? 아니야, 그럴 애가 아니지. 벌써 출근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나 싶어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던 신주쿠 극장으로 찾아갔죠. 하지만 거기서 요코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순간 키쿠치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오전 11시 20분, 그는 정신없이 딸의 맨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열게 돼요. 딸 요코는 침대 위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요코 일어나봐! 아무리 흔들어도 미동이 없었죠.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앞에서 딸의 시신을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는 비명을 질렀고요. 막 오열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요. 딸이 죽었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너무 이제 이 현실을 믿기 힘들어서 설명을 하질 못해요. 하지만 순간 머릿속에 의심 가는 이가 있었죠. 그건 바로 후지사와였겠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즉각 후지사와를 추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비단 아버지의 신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불과 5분 전에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는 24살의 남성 야마모토였습니다. 야마모토가 말하길 자기 친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하고 사라졌대요. 이때 야마모토가 그 피해자가 여배우일 수 있다라고 말해준 거죠. 경찰은 직감적으로 그게 요코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머지않아 뜻밖의 장소에서 후지사와를 발견합니다. 2시간 후인 오후 1시 반쯤이었는데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어떤 남성이 운전을 하다가 다리 난간 들이받고 중성을 입었대요.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 남성의 인상착의를 보고 그게 후지사와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고 전치 4개월의 중상을 입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부상이 너무 심해서 일단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동시에 경찰의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후지사와는 순순히 자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게 되죠. 그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새벽 3시에 후지사와가 요코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강요했어요. 결혼하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결혼해야 된다. 요코가 당황해서 아버지에게 몰래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막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후지사와가 눈치채고 조용히 그 전화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귀를 자극하는 한 단어가 있었죠. 내일 반지 받을 수 있지? 반지? 요코가 왜 상대방한테 반지를 가져오라고 하지? 순간 후지사와가 자기만의 스토리를 막 상상의 나를 펼쳐요. 나랑 결혼 안 한다더니 그 자식한테 지금 반지를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요코가 아까 아빠 통화에서 말한 반지는요,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물건인데 원래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쭉 가지고 있다가 요코가 결혼할 때 이걸 물려받기로 했어요. 근데 최근 이 남자친구 후지사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부적 같은 거 대신에 엄마의 유품을 몸에 좀 가지고 있고 싶다 라면서 그 반지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엿듣던 후지사가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고요. 그러면서 반지를 달라고 해? 나랑 결혼 안 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그리고 버려질 바엔 먼저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요코가 아버지와의 통화를 끊자마자 후지사와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품어온 배신감, 비참함, 질투, 분노까지 그 감정을 다 토해내면서 그녀의 가녀린 목을 강하게 졸랐죠. 그런데 생각보다 요코가 오래 버텼습니다. 그러자 후지사와는 옆에 있던 전화선을 집어왔고 그걸로 재차 목을 졸라요. 결국 요코는 사망하고 말았죠. 잠시 후 고요한 집안에서 후지사와는 죽은 요코의 시신 옆에 앉아 메모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요코는 인생에서 제가 가장 사랑한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신이시여 그곳에서는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로 딱 3개월째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남의 귀한 딸을 이렇게 왜 죽여? 중상을 입은 후지사와 그 치료가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바로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죠. 그리고 1975년 11월 18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후지사와가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끝까지 변명을 해요. 요코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요. 그 결과가 상당히 참담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요코의 아버지는 쓰러졌고 지금까지도 일본 대중들은 이 형량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몇 년을 받았냐고요? 징역 7년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70년대 일본에서는 지금과 좀 다른 판단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키쿠치 씨는 죽는 날까지도 자신과의 통화가 딸을 죽이게 된 트리거였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딸과 이렇게 반지에 대한 내용을 통화했고 그걸 오해해서 죽인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아버지 잘못은 절대 아니잖아요. 반면에 후지사와는 결국 1982년에 출소를 했고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배우의 꿈은 버렸고 평범한 삶을 누리는데 한간에는 스시가게 외동딸과 결혼해서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소문도 있고 기술을 배워서 부모가 운영하던 가게를 계속 운영한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 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요코와 굉장히 가까웠다고 알려진 이시노모리, 그 만화가가 자서전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 자서전에서 자기가 사실 요코와 좀 연인 사이였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었던 여배우가 참혹하게 살해당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거죠. 아니 그럼 진짜 연인이었냐? 이걸 믿는 일본 팬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시노모리가 약간 어그로성 발언을 해가지고 죽은 요코를 이용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수작이었다라는 비판의 내용이 강해요. 결국 이로 인해 요코의 팬들과 가족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됐죠. 이 세상에요, 단순한 질투보다 무서운 게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위축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격지심. 특히나 주변에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이들은 자격지심뿐만 아니라 괜한 분풀이에 분노까지 토해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빠르게 손절하세요. 그래 좀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 하겠지만 문제가 생긴 뒤에 떠나는 것보다 문제가 되기 전에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2년 1월 14일 새벽 2시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의 한 가정집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즉각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죠. 잠시 후에 들것에 실려 나오는 남성. 그는 오른쪽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고 대한민국의 신문사들은 앞다퉈서 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건이 더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죠. 사건 현장이 당대 아주 유명했던 31살의 한 여배우 자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배우가 권총으로 사람을 쐈다는 다소 믿기 힘든 소식이 퍼졌고요. 관심은 점점 더 증폭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 문제의 집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의 방으로 모여들었어요. 해당 여배우는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으면서 아주 힘없이 누워 있었는데요. 소문과 좀 다르게 뭔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듯한 기묘한 모습이었죠. 어쨌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사진을 계속 찍어댔고 곧이어 가장 궁금했던 그 질문, 범행 동기를 묻게 됩니다. 왜 총을 쏜 건가요? 이때 그녀는 연신 죄송하다라는 말만 내뱉었죠. 어느덧 이 인터뷰의 막바지가 되었는데 그때 이 여배우가 두고두고 화제가 될 만한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주느냐 추하게 봐주느냐 하는 건 전적으로 기자 여러분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여배우의 이름은 방성자. 그녀는 1940년 5월 연출가 아버지와 무용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무용을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에서부터 매년 학예회에는 주인공을 도맡게 되죠. 또 성악 콩쿠르에서도 수상을 하면서 음악적인 자질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체능 계열뿐만 아니라 공부마저 잘했는지 사범대학교를 졸업했고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성자는 다른 배우들과는 다르게 좀 뒤늦게 연예계에 데뷔한 케이스였죠. 성인이 된 그녀는 키가 166cm, 그 당시의 여성들의 평균보다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작은 얼굴에 큰 눈, 또 오똑한 코까지 어디서든 단번에 눈에 띄는 외모였는데요. 이미 일하고 있던 그 학교와 또 지역 일대에서는 미모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결국 방성자는 교사직을 내려두고 새롭게 무용 조교로 일을 하면서 서서히 연예계에 입성하게 되죠. 이후 한 감독의 눈에 띄면서 영화배우로 정식 데뷔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람들은요, 방성자의 이 서구적인 외모에 굉장히 매료되었습니다. 또 동시대에 활동하던 그 외국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매우 닮았다면서 감탄했죠. 게다가 이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엘리트 여배우라는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대중은 모두 그녀에게 열광했어요. 그렇게 한참 인기를 누리던 1964년 4월, 24살이었던 방성자가 돌연 결혼을 발표합니다. 그 상대는 영화계에서 일하던 이 씨였죠. 이후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은 딸도 한 명 낳고 행복하게 사는 듯 했는데 몇 년 후에 이혼을 했고 방성자는 다시 연예계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방성자가 난데없이 사람을 총으로 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이 되고 병상에서 인터뷰까지 했던 겁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성자의 진술을 들어보면 방 씨는 우선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전쟁과 달이라는 영화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품 대여업자로부터 미제 45구경 권총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걸 깜빡하고 반납하지 않은 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설명.
그리고 사건 당일 밤 늦게 잠이 든 방성자는 문득 낯선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본능적으로 불길함이 느껴졌고 이에 머리맡 서랍에 두었던 권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인기척이 들려온 응접실로 향하게 되죠. 곧이어서 낯선 실루엣과 맞닥뜨렸는데 당황한 방 씨는 엉겁결에 장전되어 있던 총을 발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벌어졌고 멀찍이서 자기가 총을 쏜 그 쓰러진 남성을 확인해 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날 방송자가 집에서 총을 쏘게 된 사연이었죠. 자, 그럼 총에 맞은 사람은 누구였나? 그는 도둑으로 침입한 김 씨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현금을 노리고 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정가 8범의 절도범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 씨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건 명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자가 총을 쏜 것에 어느 정도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살인 미수죄를 피할 수는 없겠는데요. 결국 그녀는 과실치상 및 충포화학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죠. 이게 아주 어려운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경찰이 방송자가 쏜 그 총기를 자세히 조사하게 되면서 새로운 의문점이 드러나게 돼요. 촬영 후에 반납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그 권총. 그런데 이게 소품이라고 하기엔 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일단 거의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말끔해요. 게다가 이미 실탄이 5발이나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소품에 왜 실탄이 장착되어 있는 걸까요? 경찰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여 업체를 찾아갔죠.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드러나는데 업체가 방성자에게 총을 빌려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합니다. 물론 영화에 총이 쓰이긴 했어요. 하지만 촬영 후에 모두 반납을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총 안에 실탄은 한 번도 장전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겠죠. 너무 위험하니까요. 아니 그럼 방송자는 이 권총과 실탄을 어디서 난 걸까요?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그녀의 아주 출중한 사격 실력이었죠. 물론 영화 촬영 때 총 사용법을 어느 정도 익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단순하게 자세를 지도받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건 이후에 검찰 측에서 방송자를 데려다가 총을 직접 쏴보라고 시키는데요. 그녀는 총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는 듯합니다. 그런 여성이 불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직접 목표를 조준해서 명중시켰다? 이게 좀 이해가 힘들죠. 방송자의 말을 빌리면 도둑이 자신에게 달려들다 보니 무서워서 엉겁결에 방어하고자 총을 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절도범이 총을 맞은 위치는 등 뒤예요.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수사팀은 아주 집요하게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죠. 알고 보니까 이 사건에 우리가 몰랐던 제3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절도범 김 씨를 쏜 또 다른 사람. 방송자는 사실 그를 위해서 혐의를 뒤집어 쓴 정황인데요. 그럼 총을 쓴 진범이 누구냐? 바로 방송자와 연인 관계였던 함기준이었죠. 함 씨는 미국 주립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돌연 중퇴를 하고 당시 한국에 귀국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전날이었던 1월 13일 저녁에 두 사람이 극장 데이트를 즐긴 후 집으로 함께 귀가하게 돼요. 사실 이들은 비밀리에 동거 중이었죠. 밤 12시를 넘겼고 14일 사건 당일 새벽 2시. 방 씨는 평소에도 좀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잠귀도 밝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불안해진 그녀는 옆에 있던 함 씨를 깨웠고 이내 서랍 안에 있던 권총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총을 받은 함 씨가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그 거실에서부터 점점 발걸음이 가깝게 다가오자 문을 힘껏 열어 젖힙니다. 그 순간 밖에서 너무 놀란 도둑 김씨가 도주를 해요. 그런데 이때 함씨가 나가서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겼죠. 그리고 김씨가 총을 맞고 쓰러졌던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였어요. 두 사람은 김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자 방성자는 급히 남자친구 함씨를 피신시켜요. 그리고 들이닥친 경찰에게 내가 총을 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된 거죠. 아니, 여기서 왜 그녀는 살인미수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함씨를 숨겨주려고 한 걸까요? 그건 함씨 집안 배경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기준은 당시 국내에서 손꼽히던 대기업 독림산업의 창립주 아들로서, 즉 재벌 2세입니다. 이 기업이 당시에 밀가루 사업을 했는데 군대에 건빵 같은 군용품을 납품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는 제1제당에 인수합병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유명 기업 재벌 2세다 보니 방성자는 이게 사건이 커질 걸 우려해서 남자친구를 보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거짓말이 또 있었죠. 이 총기 역시도 방성자가 촬영장에서 가져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평소에 집에 너무 도둑이 자주 들어서 무섭다 라고 걱정을 하자 남자친구 함씨가 형을 통해서 몰래 구해다 준 불법 총기였어요. 그날 함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즉각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에 마치 양파처럼 정말 까면 깔수록 숨겨진 사실들이 줄줄이 드러납니다. 뭐였냐고요? 일단 함씨의 신분입니다. 그는 공군에서 군 복무 중인 엄연한 사병이었어요. 하지만 관리당번이라는 이름만 올려두고 군대에서 무단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재벌 2세라는 배경으로 미뤄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반전, 함씨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슬하에 아들 2명까지 있어요. 방성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함씨와 동거를 한 건데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이혼을 할 거고 그리고 방성자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방성자와 함기준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재판 과정도 좀 드라마 같은데 방성자는요, 끝까지 이 모든 건 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다 라면서 함기준을 감싸고 돌았어요. 하지만 함기준은 절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잡아댔죠. 그 와중에 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방성자의 매니저가 결정적으로 함기준이 총을 쐈다 라고 증언을 하면서 재판은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코너에 몰린 함기준은 이 매니저가 사실 방성자를 짝사랑해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우겼는데요. 이번 뻔한 주장은 신빙성을 얻지 못하죠. 최종 재판에서 방성자는 총포화학류 단속법 위반 그리고 범인 은닉죄, 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자, 그럼 함씨는요? 살인미수, 절도, 총포화학류 단속법 위반, 거기에 근무 이탈까지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게 적당했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함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근데 항소해봤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놀랍게도 서울고법에서는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다라면서 최종적으로 그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합니다. 5만 원이요. 참고로 당시에 짜장면 가격이 100원 정도였으니까 5만 원이 그때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인미수의 벌금형만으로 끝났다는 결론. 여기에도 재벌 2세 입김이 작용했던 건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 함씨는 벌금을 내고 풀려났고요. 호련히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반면 방성자는 항소하지 않고 원심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허위 자백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함 씨를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덤덤하게 고백했죠. 여러분, 당시의 이 사건의 파장은 꽤나 대단했습니다. 특권 층의 병역 비리, 이게 정말 모두를 분노하게 하는 문제죠. 그런데 정작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분노했던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그 부분이었죠. 게다가 70년대 동거까지? 연예인이던 방성자는 대중의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당시 언론이 바람핀 유부남보다는 아내가 있는 남자를 건드린 내연녀를 더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비난은 유독 방성자에게 더 치중이 되고 있었어요. 앞서서 그 방성자가 기자회견 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달라.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 그걸 의미하겠죠. 근데 이후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 사람들은 간통은 했지만 아름답게 봐주세요 라면서 이 말을 비꼬고 조롱했습니다. 금지된 사랑을 지키고자 살인미수죄를 뒤집어 쓴 영화배우 방성자.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인 1971년까지 그녀는 약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췄죠. 아니, 정확히는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녀에 대한 소문은 계속 무성했습니다. 폐결핵, 암으로 사망했다라는 소문도 있었죠. 하지만 1989년 영화 잡초들의 봄에 단역으로 출연을 하면서 사망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후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방성자가 부산 술집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걸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죠. 어쨌든 그렇게 한 시대를 흔들던 여배우는 우리의 기억에서 쓸쓸히 잊혀져 갔습니다. 후에 한 기자가 방성자 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때 아주 씁쓸한 한마디를 남기게 되죠. 그분의 안위가 궁금하다. 여기서 그분이라는 건 함 씨를 의미하겠죠? 참고로 미국으로 떠난 함 씨의 소식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진 여배우.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은 그녀를 파국으로 몰고 갔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